네,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계속해서 분석하겠습니다. 저희 YTN 객원 해설위원 김영준 명지대 교수, 이동 YTN 보도국 부국장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우선 두 분은 제일 어떤 점을 눈여겨서 주목해서 보셨습니까? 일단 배경을 좀 설명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집권 4년차 때고요. 더 나아가서 지금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하고 입법 미비 상태가 있는 상태에서 대통령의 이 연두 기자회견 대국민 담화는 그 사실 중심이고 현안 중심 그리고 호소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이게 집권 1년차나 2년차 때는 완전히 상황이 다르거든요. 다시 얘기해서 국민들에게 호소를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중지를 모아서 풀어가자. 현재는 위기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대국민 호소에 가까운 그런 저는 신년 기자회견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예, 이 부국장님. 예, 저도 마찬가지로 오늘 대통령이 지금 뒤에 화면에 보입니다만 빨간색 옷을 입고 나왔지 않습니까? 네. 저게 이제 투자 활성화복이라 그래서 그렇죠. 대통령이 상당히 이제 경제 활성화를 호소할 때 주로 애용하는 이제 색깔 옷인데요. 그것이 상징하듯이 좀 경제 활성화 법안 통과를 굉장히 이제 국민들에게 직접 호소를 한 거고, 예. 그뿐만 아니라 이제 북핵 문제 이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그 외에 최근에 문제가 됐던 이제 위안부 관련 그 한일 협상 타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거론이 되는데요. 예. 이제 가장 그 중에 핵심을 둔 거는 아무래도 이제 국회에 대한 심판론 그리고 이제 경제 활성화 법안이 반드시 통과된다. 그리고 예. 노동 관련 그 법안들이 반드시 통과돼야 된다. 이제 그런 부분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이제 상당히 강조를 많이 했고요. 아마 그 부분에 그 시간을 상당히 제일 많이 할애했던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오늘 그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 경제 활성화의 어떤 전기를 마련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예. 중간에 그 고개 숙여서 직접 그 국민들한테 그 간곡하게 부탁드린다라고 한 부분도 있었거든요. 예. 그 부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년 기자회견 중에 직접 고개를 숙여서 말을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과거 우리 선배들이 희생을 각오하면서 조국과 가족을 위해 보여주었던 애국심을 이제 우리가 조금이라도 나누고 서로 양보해서 이 나라를 위기에서 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정말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대국민 호소, 네. 국민들한테 호소하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호소가 얼마나 먹혔느냐, 국민들한테 얼마나 호소력이 있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부분은? 일단 오늘 대통령 대국민 담화 기자회견은 그동안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저는 완결판이라고 봅니다. 작년서부터 계속 시정일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국회 역할을 요구했었고요. 더 나아가서 경제 골든타임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시기를 놓치면은 우리가 위기로 빠진다라고 하는 그 부분 속에서 특히 오늘 대통령께서 담화를 한 내용 중에 핵심은요. 이게 우리가 국회라는 게 매년 열리질 않거든요. 원래는 2월달, 4월달, 6월달에 임시국회가 열려 있는데요. 지금 아주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1월 임시국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1월 이 임시국회에도 장점 법안이라든지 선거획정이 통과가 안 되면요. 예. 물리적으로 2월 달서부터는 바로 4월 총선으로 돌입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작년에 얘기했던 부분과 오늘 대통령이 얘기한 거는 엄밀하게 따지면 무게감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절박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여야가 모두 함께 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 정말 총선에서 국민에게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대통령께서 직접적으로 호소를 했기 때문에 네. 이 상황 이후에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저는 정치권이 모아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예. 오늘 특히 노동개혁 법안 강조하면서 파견법을 굉장히 강조했고 대신에 기간제법은 다시 검토를 할 테니까 파견제법을 포함해서 나머지는 해달라. 일종의 절충안을 대통령이 제시를 했단 말입니다. 회견을 통해서. 국회로 다시 공이 넘어갔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렇죠. 일단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타협안을 제시한 거죠.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지금 이제 그 파견 근로자법하고 기간제 근로자법 이 두 개의 법안에 대해서 이제 강력히 반대를 해왔는데 예. 자 좋다 그러면 그 기간제 관련 법안은 그 워낙 반대가 심하니까 일단 이거는 이제 장기 과제를 두고 이제 파견 근로자법 같은 경우는 이번에 꼭 좀 통과시켜달라 그렇게 일종의 어떤 절충안을 제시한 겁니다. 이제 예. 파견 근로자법 같은 경우는 이제 중장년층을 위한 법안이다라고 이제 오늘 설명을 한 거죠. 예. 55세 이상 같은 경우는 이제 파견 근로자에 포함시켜서 좀 더 이제 그 취업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법안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의미에서 그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취업난이 좀 심각한 상황에서 이것만은 꼭 통과시켜달라 이렇게 이제 호소하고 있는 건데 예. 당장 이제 야당의 입장은 뭐 그것 파견 근로자법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게 일단 오늘 그 김성수 대변인이 서면 그 브리핑을 오늘 통해서 또 나온 그 얘기입니다. 반응이 예. 바로 나왔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그렇지만 받아들일 수 없다. 어쨌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대통령이 이런 그 대국민 담화와 그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런 타협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도 아마 그 여야 간에 이 부분은 좀 더 아마 그 논의를 할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오늘 기자회견 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대통령께서 노동개혁 5법에 관련돼서 왜 이 개혁 5법을 해야 되냐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이게 저는 굉장히 큰 수확이라고 봅니다.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는 물론 정치권에 공방이 있다 보니까 확실하게 저 법을 왜 통과시켜야 되는 내용을 잘 몰랐었는데 대통령께서 하나하나 5개 법안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다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좀 이전에도 있었으면 좀 좋았다라는 아쉬움도 있고요. 일단은 정치라는 거는 타협하고 양보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지금 야당에는 3법에 대해서는 지금 동의를 하고 있고 기간제법과 파견법에 대해서만 있지만 저렇게 대통령께서 이제 양보가 아니라 타협을 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네. 이거마저 뿌리친다고 한다면 저는 야권으로서는 굉장히 공경에 처할 가능성도 크고요. 특히 안철수 신당, 국민의당이 뭐 새 정치를 얘기하고 민생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대통령이 던진 이 화두에 대해서 특히 혁신 경쟁을 하고 있는 야당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무조건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 예. 뭔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서 1월 달에는 정말 결론을 낼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저는 모아야 된다고 봅니다. 저도 아까 사실 쭉 들으면서 교수님하고 비슷한 생각을 했는데요. 네네. 대통령께서 참 하고 싶은 말이 많구나. 네네. 시간은 굉장히 길었지 않습니까? 근데 평소에도 기자회견을 좀 네. 가끔 하시면 본인도 하고 싶은 말씀을 하고 국민들도 직접 들으니까 또 이게 다르지 않습니까? 뭐 국무회의에서의 발언이나 이런 거 하고 네. 좀 자주 좀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아마 많은 국민들이 하지 않았을까 오늘 그렇죠. 들으면서. 일종의 이제 쌍방향 소통인데요. 이제 네. 그런 걸 통해서 이제 국민들에게 이제 직접 호소하는 측면도 있고, 그러면 이제 대통령의 생각도 네. 일반 국민이나 뭐 기자나 좀 더 자세하게 뭐 직접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기회가 좀 더 있었으면 하는 뭐 그런 바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대통령 담화 내용을 아주 굉장히 상세하게 우리가 읽어보면요. 대통령께서 강조하는 게 이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으로 하면 최대 69만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관광진흥법 또는 해외 우리 의료 진출을 하면은 5만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실제로 정치권에서는 어떤 얘기를 해야 되냐면요. 네. 이 진짜 일자리가 얼마나 만들어질 수 있느냐를 가지고 토론을 하면서 통과시켜야 되는데 창출 효과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고 무조건 부작용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거는 대화 타협을 스스로 가로막는 거기 때문에 네. 좀 우리가 성숙한 의회 정치로 갈 수 있는 길을 빨리 열어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앞서도 저희가 경제학자 한 분 전화 연결했습니다만은 인식이 또 다르거든요. 네. 야당 인식하고 비슷한 노동계에서도 그 한노총에서 이번에 파기 선언하면서 한 얘기도 비슷하고요. 그리고 경제활성화 법안에 대해서도 그게 정말 일자리를 그렇게 많이 만드느냐에 대한 인식 자체가 또 다르지 않습니까? 야당은 그 계산이 부풀려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여전히 그런 시각차가 여전히 남아 있는 거죠. 아니, 법이 어떻게 완벽할 수가 있나요? 예. 정책적 효과 관련돼서는 이게 당장 나타나지 않을지는 진짜 실행을 하면서 만약에 문제가 발생이 되면 또다시 교정을 하고 바꾸는 것이 일반적으로 선진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있는 나라의 보편적인 형상입니다. 네. 어떻게 그런 식으로 따지면 과거 인천공항에 대해서 개항을 할 때 얼마나 많이 반대를 했습니까? 문제가 있다, 해서는 안 된다. 그 많은 비난을 했었던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인천공항이 대한민국 최고의, 아니, 전 세계의 허브공항으로 지금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책 효과에 대해서는 제가 틀릴 수도 있고 상대방이 틀릴 수 있는 것이죠. 항상 자기가 맞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화 타협을 해야 되는 게 민주주의 근간이고 의회 민주주의의 기초라는 것에 대해서 네. 이거는 깨닫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야 된다고 보는 거죠. 예.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그 경제 활성화복 입고 나오면서 과거에는 뭐 브로치라든가 이런 액세서리가 하나 정도는 있었는데 오늘은 그 사랑의 열매 빼고는 없었다는 거거든요. 예. 좀 어떤 그 메시지를 담은 걸까요? 아니면 뭐 우연의 일치입니까? 글쎄요, 뭐 그것까지 저희가 뭐 거기를 뭘 해석하기는 좀 그런 것 같고요. 예. 어쨌든 그 다른 어떤 사족 없이 그야말로 이제 경제 활성화에 가장 포커스를 맞추겠다. 뭐 그런 의미는 뭐 있다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북핵 국면이고 아무래도 좀 엄중하니까 그런 점들도 고려가 됐지 않았을까 싶고요. 오늘 농담이 많이 나오진 않았는데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굉장히 진지했고 또
격정 토로하는 그런 분위기였고 농담이 한 번 제가 듣기에는 사람들이 많이 웃은 것이 한 2번 정도였는데 그 중에 한 번 대통령 스스로가 머리가 좋다. 그래서 기자들 질문 다 기억하는 거다. 뭐 그런 농담이었습니다. 잠깐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머리가 좋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기억을 하지. 머리 나쁘면 이거 다 기억 못해요. 질문을 몇 가지씩이나 하시기 때문에. 네. 기자들이 질문 한 사람이 이제 2개, 3개씩 이제 물어봤거든요, 오늘. 그만큼 또 기자회견은 평소에 잘 안 해주시니까 갈급한 마음에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한 거 아니에요?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좀 재밌게 하려고 근데 대통령이 이제 원래 뭐 썰렁 개그에 상당히 좀 뭐 대가 아닙니까 대통령이. 그러니까 좀 저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썰렁 개그의 일종인데 대부분의 경우 이제 기자회견이나 무슨 뭐 토론회 할 때 보면 기자들이 이제 그렇게 한 가지에 이렇게 좀 집중해서 질문하기보다는 여러 가지를 이렇게 묶어서 질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이제 허영과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에 기자회견이 없다 보니까 이제 질문할 게 많아서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이제 그런 측면도 일부는 있습니다. 이제 기자들이 이제 이런 기회에 한번 그 어떤 본인의 어떤 존재감을 과시한다든지 아니면 뭐 그냥 시체말로 잘난 체 하려고 하는 뭐 그런 측면도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 질문이 너무 길어져서 그 사실 초점이 흐려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그 질문을 할 때는 한 문제에 딱 선착을 해서 한 문제를 딱 그 제대로 질문하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저희가 아까도 속보로 자막으로 먼저 속보를 전해드렸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낮 2시 10분입니다. 2시 10분 전후에 육군 1사단 도라사단에 있는 것이죠. 도라-5P 관측소 상공에 북한의 무인기로 추정되는 비행체가 군사 분계선까지 접근했다고 합니다. 우리 군이 즉각 경고방송, 경고 사격을 했고 이 비행체가 다시 북쪽으로 올라갔습니다. 경고 사격 듣고서 다시 올라간 걸로 봐서는 북한 무인기의 가능성이 매우 큰 것 같습니다. 오늘 낮 2시 10분쯤이고요. 북한이 오늘 앞서 전해드린 대로 대남 전단을 날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무인기를 다시 보냈다는 것은 그냥 우연은 아닌 것 같고요. 뭔가 우리가 대응하겠다, 군사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던지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는 관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은 정확한 상황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군사분계선까지 접근을 했고 우리 군이 경고방송, 경고사격을 하니까 일단 돌아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속보가 들어오면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2002년에 제가 대통령 기자회견 때, 신년 기자회견 때 질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굉장히 떨리더라고요. 떨리고 또 욕심이 생기죠. 한 분야에 대해서 한 분야씩 주는데 이렇게 미리 분담을 하는데 하나만 물어보자니 좀 아쉬운 게 있고 그러니까 뭐 2개, 3개 그렇게 물어보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그런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평균이요 한 달에 1.7회씩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어떤 상황이 오면 바로바로 기자회견을 하거든요. 대통령이 이제 5번째 오늘 대국민 담화 기자회견을 하셨겠는데요. 뭐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저는 매달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꾸 커뮤니케이션도 하고 상황에 대한 설명도 하시고 이해도 구하고 그랬으면 좋지 않았는가. 특히 이제 그 위안부 문제와 관련돼서 대통령께서 하고 싶은 말씀이 많지 않겠습니까? 협상이 끝나오자 바로 대국민 담화도 발표하고 또 위안부 하모님도 뵙고 그런 설명을 했었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분위기가 저는 좋았을 거라고 보는데 좀 만지짓한의 감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CEO, Chief Executive Office가 아니라 CCO가 돼야 됩니다. Chief Communication Office, 소통의 최고가 돼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기자회견 또 그 대국민 담화를 기점으로 해서 또 대화하고 소통하는 그런 기회를 더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사실 그 질문에 진실한 사람에 대한 질문도 나왔고 정치 분야에 대한 질문들도 꽤 있었는데 뭐 속 시원하게 후련하게 답변은 그 정치 분야에 대해서는 일부러 좀 자제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저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국장님? 글쎄요, 저는 그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게 개헌 관련 언급이었습니다. 개헌 관련해서 확실하게 쐐기를 박았죠. 개헌은 이제 블랙홀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이제 청년 절벽이라든지 경제 위기 상황에서 개헌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아주 확실하게 이제 입장을 밝혔거든요. 사실 지금까지 정치권에서는 그 친박계나 이쪽에서도 계속 그 개헌 관련 얘기가 났기 때문에 대통령의 의중이 개헌에 대해서 좀 호의적인 거 아니냐 그런 그 얘기도 많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뭐 전에 방송에서도 한번 뭐 그런 비슷한 언급을 뭐 우리가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뭐 근데 이원 오늘- 집정부제에서 반기문 대통령 친박계 총리에서 예. 박근혜 대통령이 퇴임 후에도 영향력을 갖고 뭐 그런 얘기였죠. 그렇죠. 홍문정 전 사무총장이 이제 그런 언급을 했었는데 예. 이제 확실히 하여튼 오늘 그 기자회견을 통해서는 개헌에 대해서 어떤 확실한 입장을 이제 밝힌 거죠. 이제 개헌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대통령께서 이 개헌과 관련돼서는 과거에 한 말씀이 있으세요. 2007년 1월 달에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원포인트 개헌 국민 긴급 기자회견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당시에 이제 박근혜 전 대표가 참 나쁜 대통령이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지금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무슨 개헌을 하느냐. 그런 맥락에서 보실 때 네, 네. 대통령이 오늘 개헌 제기를 한다는 거는 예. 이거는 제 여유가 지금 굉장히 위기라고 얘기를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예. 질문했을 때 대답이 나오기를 바란다는 것은 네. 제가 볼 때는 조금 좀 지나치게 예. 과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예. 이런 개헌 문제보다도 특히요 올해는 선거가 있는 해이기 때문에 대통령 한마디 한마디가 공직자 중립에 대한 걸 우리가 엄격하게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실은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까지 당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거는 집권 4년차 그리고 총선이 있는 해에 였는 기자간담회이기 때문에 이게 아주 굉장히 큰 결단이나 엄청난 대화 이거를 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상당히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대국민 담화를 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오히려 좀 이해를 돕는 하나의 그 방편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오늘 기자회견 분석해봤습니다. 정치권 소식 좀 정리를 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새누리당에서는 안대희 오세훈 그 두 이른바 험지 내분의 후보들을 구체적으로 뭐 중랑 뭐 가라 뭐 그다음 하나 어디 구로를 가라라고 한다는데 그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두 분께서는? 글쎄, 저는 사실 이게 지금 김무성 대표가 네. 지금 이제 안대희 전 대법관이나 오세훈 전 서울시장한테 지금 험지를 가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예. 딱 이걸 볼 때마다 이제 어쨌든 세 분 다 어떻게 보면 이제 새누리당의 잠룡인데 근데 그 잠재적 경쟁자들한테 사지로 가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예. 사실은 뭐 구로울이나 중랑을 같은 데는 험지를 넘어서 사실 사지라고 할 만한 곳이거든요. 구로도요. 예, 그렇습니다. 오세훈, 박영선 이렇게 그렇죠. 맞붙으면 박영선 의원 지역구인데 예. 사실 그런 지역구 같은 경우는 이제 호남 출신 유권자들이 워낙 많이 포진해 있고 예. 사실 새누리당에서는 그쪽에서 당선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18대 그 총선에서는 그 당시에 이제 뉴타운 바람이 불어서 예. 그 당시에 서울에서 많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한나라당 의원들이 이제 당선된 그런 전례는 있긴 있습니다만 현재 어떤 여러 가지 표심을 봤을 때는 사실 쉽지 않은 지역구죠. 그래서 중랑에서 당선됐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그 당시 아마 유정현 의원인가가 아마 당선됐을 겁니다. 중랑에서는. 예. 그리고 교수님. 일단은 그 험지 출마론이라는 것 자체가 수도권에서 바람을 일으키고 그러고 나서 좀 선거에서의 역동성을 가져가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두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되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그것을 요구하는 분 스스로가 험지에 나온다 그러면 굉장히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거라고 봐요. 예. 본인도 험지에 나가니까 우리 같이 험지에 나가서 이 문제를 풀어보자. 그렇게 하면은 나름대로 그 설득력이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지 않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같은 대권 주자 우리 이 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들의 손발을 꼭꼭 묶어놓고 예를 들어서 본인은 예를 들어서 굉장히 편한 데 가가지고서 선거운동을 한다고 한다면 예. 이건 대선이 불공정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오해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제는 빨리 결론을 내려야 된다고 보고요. 예. 그리고 뭐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저는 종로도 굉장한 험지라고 봅니다. 예. 그것이 꼭 예를 들어서 지금 정세균 5선의 당대표를 역임하신 분이신데 예. 그런 쪽도 굉장히 그 중요한 험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여하튼 간에 당론을 따른다고 두 분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걸 빨리 결정을 내려주지 않고 예. 그냥 계속해서 이상한 식의 그 정보를 유출시키면은 안대희 대법관 말대로 뭐 중대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중대결심 얘기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냥 뭐 본인이 원하는 그 지역구에 내려갔다든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나오면 뭐 나는 뭐 총선에 참여하지 않겠다든지 뭐 등등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그렇기 예, 때문에 예. 이거는 빨리 신뢰 차원에서도 매듭을 빨리 짓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왜냐하면 봅니다. 이제 본인들이 그걸 이제 흔쾌히 받아들인다면 모르겠는데 예. 지금 이제 안대희 전 대법관이나 오세훈 전 서울시장 같은 경우도 상당히 지금 그 김무성 대표가 그렇게 자꾸 이제 험지로 이제 그 나가라고 이렇게 촉구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공공연하게 불만을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계속 이렇게 밀어붙이는 거는 사실 여러 가지로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네. 예상이 됩니다. 오늘 국민의당은 그 인선을 발표했는데 돌아온 박선숙 돌아왔고요. 그런데 내부에서 그 탈당파 의원들하고 원래 그 지난 대선 캠프 출신들하고 조금 벌써 활력이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모양이더라고요. 예, 그게 아무래도 이제 오늘 이제 인선을 발표했는데 예. 거기 이제 핵심 당직을 맡은 게 이제 지금 보시다시피 상임 부위원장은 이제 김한길 전 대표가 맡았고요. 네. 부위원장은 김동철 문병호 의원이, 그리고 부위원장 겸 전략위원장은 김영원 의원이, 집행위원장은 박선숙 전 의원이 맡았지 않습니까? 네. 이 중에 물론 이제 상임 부위원장이 중요하지만 또 이제 다음 또 인선을 보면 정강정책 기초위원장은 이제 황주홍 의원이, 당헌 기초위원장은 유성엽 의원이, 실무지원단장은 이태규 의원이, 그다음에 이제 홍보위원장은 이제 외부 전문가를 영입할 예정이고 아직 대변인도 이제 정하지는 못했습니다. 이 중에 이제 핵심 당직이라고 할 만한 게 이제 집행위원장하고 지금 이제 이태규 실무지원단장이거든요. 이쪽이 이제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집행위원장이 사실상 사무총장 같은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박선숙 조직과 인사를 다 이제 담당하는 건데, 이제 예전에 이제 안철수 의원이 가졌던 이제 진심 캠프의 그 핵심 인물들이 사실 그 당시에 박선숙 전 의원, 뭐 이태규 이번에 이제 실무지원단장 이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 당시 했던 인물들이 이제 핵심 그 요직을 장악하고 나머지 이번에 합류한 그 현역 의원들은 사실 좀 소외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불만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실제로 일부 의원들 같은 경우는 이제 당직도 못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권은희 의원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 최재천 의원. 그렇습니다. 최재천 의원 같은 경우는 아예 뭐 지금 아직 이 합류 여부도 지금 결정이 안 된 거고요. 예. 최재천 의원 같은 경우 아예 당직 그 다음 총선에 출마를 포기하면서까지도 지금 이제 이 안철수 당을 돕겠다는 이제 그런 의사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네. 대표적인 이제 전략통이기 때문에 최재천 의원이 전략 관련 그 업무를 총괄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됐었는데 이제 빗나간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예. 그런 알력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그런 억측을 사고 있는 거죠. 아니, 뭐 정당이 만들어진 과정 속에서 예고된 부분이라고 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안철수 의원 스스로가 안철수 개인 신당을 만들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부합하는 모습을 보이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뭐 탈당파 의원들 같은 경우에 뭐 홀대를 받았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지금 왜 자기네들이 탈당을 했는지에 대해서 가치를 가지고 뭉쳐야지 저런 식으로 인선을 가지고서 자본을 일으킨다고 한다면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탈당을 해서 뭘 하겠다는 거냐. 결국은 나눠먹기 하자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오해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지금 뭐 초창기 아닙니까. 지금은 이제 일심 단결해서 국민들이 요구하는 지금 뭐 경제민주화 문제라든지 경제활성화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장점 법안에 대해서 오히려 얘기하는 것이 국민들한테 관심이 있는 것이지 지금 그 안에서 서로 자리 나눠먹기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국민들의 도움을 또 국민의 지지를 받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걸 유념을 해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맞습니다. 자, 두 분 오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